2007년 11월 18일 새벽 3시 7분입니다. 흐릿한 CCTV 화면 속 정우현 36살이 비가 갠 골목을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바닥에는 아직 물기가 남아있죠. 그의 걸음은 유난히 조용합니다. 서두르지도 않고 머뭇거리지도 않은 채 한 방향으로만 곧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길은 집이 아닌 강으로 이어지는 좁은 골목입니다. 그는 왜 이 시간에 이 길을 택한 걸까요? 무엇이 그를 새벽의 강가로 이끌었을까요? 화질이 좋지 않아 표정은 보이지 않지만 곧게 선 등과 고요한 움직임은 평소와는 다른 기운을 풍기고 있습니다. 무언가 깊은 생각 속에 잠긴 사람처럼 보이죠. 카메라에 담긴 시간은 단 17초였습니다. 그리고 골목 끝 어둠이 내려앉은 사각지대로 그의 모습은 천천히 사라집니다. 그날 이후로 정우현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닿지 않았고 그의 휴대폰은 새벽이 지나기 전 전원이 꺼진 채 흔적을 남기지 않았죠. 9달 뒤 배수로에서 젖은 손수건 하나가 발견됩니다. 손바닥만 한 천 조각에는 희미한 이니셜과 함께 세월에 바래버린 피의 흔적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 새벽 골목을 걸어가던 그의 마지막 모습은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질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밤 정우현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정우현은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36의 나이에 중소건설사에서 10년 가까이 같은 자리를 지켜온 사람이었죠. 그의 하루는 늘 비슷했습니다. 현장을 돌며 안전모 착용을 확인하고 작업 일지를 작성하고 위험 구역에 펜스를 설치하는 일. 화려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일이었지만 꾸준함 하나는 누구보다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우현의 성실함은 주변에서도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새벽 6시면 일어나 조용히 준비를 마치고 현장으로 향했고 점심시간이면 인부들과 함께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저녁이면 먼지가 묻은 작업복을 털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아이 유진이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에는 거실 소파에 기대어 스포츠 신문을 넘기곤 했죠. 부인 한지영은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교대 근무가 잦아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지만 집안은 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냉장고 속 반찬은 빈틈없이 준비되어 있었고 딸 정유진의 가방에는 간식이 빠지는 날이 없었죠. 유진은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은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아버지가 퇴근하는 시간만 되면 현관 앞에서 기다렸다가 아빠 신발 벗겨줄까 하고 달려오던 아이였지요. 정우현은 그럴 때마다 딸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유진이가 세상에서 제일 착하지요. 그들의 가정은 겉보기엔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부족하지도 특별히 넘치지도 않는 삶. 그저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수많은 가정 중 하나였지요. 하지만 2006년 가을 그 평범함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우현이 담당하던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지하 주차장 철근 작업 중 비계가 무너져 한 인부가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성이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안전관리자였던 정우현은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이어졌고 회사는 그를 공식적인 책임자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안전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공사 일정에 쫓겨 점검 역시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지요. 그러나 서류상 책임자는 언제나 단 한 사람, 정우현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조용히 그를 다른 현장으로 옮겼습니다. 징계는 아니었지만 누구나 좌천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그날 이후 정우현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거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오늘 현장은 어땠어요? 라고 물으면 괜찮았어요 라고 짧게 답하는 정도였지요. 딸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주면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듣고만 있을 뿐 예전처럼 밝게 반응하는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밤에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한지영은 남편이 새벽 2, 3시에 일어나 거실을 천천히 오가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악몽 꾼 거예요? 라고 물으면 그는 아니에요. 그냥 물 마시려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눈 밑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점점 짙어졌지요. 현장에서도 그의 변화는 드러났습니다. 동료들은 그가 지나치게 조심스러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부분도 2, 3번씩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작업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인부들 사이에선 정 대리 요즘 너무 예민하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죠. 아내의 걱정도 커져갔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 무슨 일 있어요? 그는 습관처럼 웃으며 피곤해서 그래요. 괜찮아요라고 했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깊은 어둠 속으로 잠기고 있었습니다. 정우현의 시간은 2006년 그 사고 이후로 멈춰버린 듯했습니다. 현장에 있어도 집에 있어도 추락하던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떨어지는 순간 들렸던 짧은 비명 소리가 밤마다 그의 귓가를 때리고 있었지요. 잠들면 항상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철제 비계를 점검하는데 볼트가 하나씩 빠져나가며 구조물이 흔들리는 꿈. 그것을 붙잡으려 손을 뻗지만 손끝이 닿지 않는 꿈. 그는 꿈속에서도 계속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우현은 이 모든 감정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털어놓아도 당신 잘못 아니에요라는 말이 돌아올 것이고 동료에게 말해도 그럴 수 있어 잊어버려요라는 위로만 돌아올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꼼꼼히 확인했더라면, 조금만 더 강하게 주장했더라면 그 남자는 죽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요. 2007년 여름 그는 인터넷 커뮤니티 하나에 가입했습니다. 건설 안전 관련 게시판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보를 얻으려 들어갔지만 익명이라는 벽 뒤에서 그는 조금씩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박서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미술 강사 32. 그녀는 아이들 안전 교육 관련 글을 자주 올렸고 댓글을 주고받다 자연스레 쪽지로 대화를 이어가게 되었지요. 서연은 그의 이야기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처럼 짧은 한마디만 건넸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정우현에게는 그 말 한마디가 몇 달 동안의 무거움을 잠시 내려놓게 하는 위로였습니다. 가을쯤 두 사람은 처음 만났습니다. 카페였습니다. 서연은 예상보다 훨씬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도 큰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커피를 손에 쥐고 그의 말을 조심스럽게 들어주었지요. 그날 정우현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서연은 그의 손등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그 말은 그가 처음 들은 용서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났습니다. 정우현은 아내에게 회식이 있어요라고 말했고 서연은 혼자 사는 사람이었기에 누군가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연인이라고 하기엔 애매했습니다. 육체적 관계도 없었습니다. 그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거나 말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는데 충분했지요. 하지만 정우현의 마음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아내와 딸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저녁, 텔레비전 소리, 딸의 웃음소리. 그것이 그의 삶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과 함께 있는 동안엔 그 일상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두 개의 삶을 번갈아 사는 사람처럼 느껴졌지요. 그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아내를 속이고 있다는 생각이 밤마다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서연 없이는 다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있어야만 그 사고의 기억에서 잠시 숨을 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7년 11월 중순 정우현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자신에겐 가족이 있으며 이 관계를 더 이어갈 수 없다고
서연에게 솔직히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평범한 일상 아래 깊게 숨어 있던 균열은 이미 조용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머지않아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었지요. 2007년 11월 17일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주말이었습니다. 오후 2시 무렵 정우현은 집을 나서며 아내 한지영에게 말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랑 저녁 약속 있어요.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지영은 익숙하다는 듯 조심히 다녀와요. 술 많이 마시지 말아요라고 답했습니다. 딸 유진은 거실 바닥에 앉아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정우현은 신발을 신으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아, 아빠 다녀올게요. 유진은 고개도 들지 않고 응, 다녀와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그날 부녀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정우현은 지하철을 타고 박서연이 사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작은 빌라 2층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주변은 비교적 조용한 주택가였지요. 오후 3시 반쯤 그는 서연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서연은 문을 열며 들어와요라고 말했습니다. 평소처럼 차분한 얼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서연은 커피를 내왔고 정우현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손수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고마워서 준비했어요. 서연은 잠시 웃으며 제가 더 고마운 거요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우현의 표정은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 씨 할 말이 있어요. 서연은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기색에서 무언가 달라졌음을 느낀 듯했습니다. 정우현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저 결혼했어요. 아내가 있고 딸도 있어요.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는데 용기가 없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거실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말하려고 한 거예요? 처음부터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졌어요. 정우현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럼 저는 뭐였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몇 달이 저한테는 뭐였던 거예요? 정우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나가주세요. 서연 씨.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가라고요. 정우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으로 사과를 남겼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서연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나가주세요. 제발요. 오후 6시 20분. 정우현은 서연의 집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무언가 끝났다는 느낌이 그를 감싸고 있었지요. 그는 근처 편의점에서 담배를 샀습니다. 오래전에 끊었던 담배였습니다. 빌라 단지 모퉁이에서 담배를 피우며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오후 7시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 어디에요? 저녁은 먹었어요? 아직이요. 좀 이따 먹으려고요. 회식은 끝났어요? 아니요. 이제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요. 조심히 다녀와요. 전화를 끊고 그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에는 가족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지요. 웃고 있는 아내와 딸, 그리고 그 옆에 자신. 그는 한동안 그 사진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었습니다. 정우현은 집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역 쪽으로 걸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연과의 마지막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지요. 밤 9시 반, 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정우현은 한동안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우현 씨.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지친 소리였습니다. 지금 어디예요? 역 근처예요. 다시 올 수 있어요?
할 말이 있어요. 정우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조금 이따 갈게요. 밤 10시 10분. 정우현은 다시 서연의 집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서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눈은 많이 붓고 얼굴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들어와요. 두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서연은 오랜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아까는 미안했어요. 너무 감정적이었죠. 정우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서연은 정우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근데 정말 궁금해요. 우연 씨에게 저는 뭐였어요? 그냥 힘들 때 잠깐 기댄 사람이었나요? 정우현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에요.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건 진심이에요. 그런데 왜 떠나려고 해요? 떠나는 게 아니라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서연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전 우연 씨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말에 정우현도 잠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 역시 서연을 떠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그는 결심을 굳히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 씨도 잘 지낼 거예요. 강한 사람이잖아요.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정우현은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서연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연 씨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안아줘요. 정우현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떨림을 느끼고 천천히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더 세게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가지 마요. 제발 가지 마요. 정우현은 천천히 그녀의 손을 풀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밤 11시 46분이었지요. 계단을 내려가는 그의 뒷모습을 서연은 문틈 사이로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문이 닫힌 뒤 누군가의 낮은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이웃의 진술도 남아 있습니다. 정우현은 골목을 걸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확인하니 아내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많이 늦네요. 유진이 자기 전에 한번 전화해줘요. 정우현은 답장을 쓰려 했지만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요. 그는 휴대폰을 조용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지하철역이 아닌 강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우현은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비는 새벽 2시쯤 그쳤습니다. 새벽 3시 7분. CCTV에는 정우현이 마지막으로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비갠 골목을 조용히 걷고 있었지요. 새벽 3시 23분. 그의 휴대폰은 박서연의 집에서 약 200m 떨어진 오래된 배수로 입구에서 마지막 신호를 남겼습니다. 그 뒤로 휴대폰은 전원이 꺼진 상태였습니다. 아침이 밝자 아내 한지영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2시간 뒤 다시 걸었지만 상황은 같았지요. 오전 10시 지영은 남편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오늘 남편 혹시 회사에 왔나요? 회사 측은 토요일에는 근무 일정이 없어요라고 답했습니다. 오후 2시 지영은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남편이 어젯밤부터 연락이 안 돼요. 집에도 안 들어왔어요.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나흘 뒤 서연의 집 근처 풀숲에서 정우현의 휴대폰이 발견되었습니다. 배터리는 빠져 있었고 케이스에는 흙과 물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통화 기록을 확인한 결과 마지막 통화는 박서연이었고 마지막 메시지는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임시 저장함에는 발송되지 않은 문장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얘기 좀 하자. 나 너한테 할 말 있어. 그 문장이 누구를 향한 것이었는지, 그가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지금도 알 수 없는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2007년 11월 18일 일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한지영은 남양주 경찰서 민원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남편을 기다렸지만 전화는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은 계속 꺼져 있었고 회사 동료들 역시 남편을 본 적이 없다고 했지요. 실종 신고하려고 왔습니다. 지영의 목소리는 마른 갈기처럼 떨렸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서류를 꺼내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실종자와의 관계는요? 남편입니다.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됩니까? 어제 오후부터요. 회식 있다고 나갔는데 밤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은 생김새, 옷차림, 인상착에 마지막 행적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지영은 마치 시험 문제를 푸는 사람처럼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검은 점퍼의 청바지였어요. 운동화는 흰색이었어요. 최근 고민이나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까? 잠시 멈추던 지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 때문에 스트레스는 있었어요. 그렇다고 집을 나갈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신고는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일단 주변부터 수색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영은 경찰서를 나오자마자 남편의 회사 동료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남편을 보지 못했다는 답뿐이었지요. 그리고 그제야 지영은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나갔다는 사실을요. 오후 4시 경찰은 정우현의 휴대폰 기지국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마지막 신호는 새벽 3시 23분. 남양주시의 한 주택가 근처였습니다.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였지요. 오후 5시에 경찰 소방자 원봉사자들이 투입되며 본격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강둑을 따라가며 풀숲을 헤치고 낡은 배수로 주변과 폐건물을 확인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어젯밤 혹시 이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자 손전등 불빛만 의지한 수색은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러나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 9시에 수색은 일단 중단됐습니다. 내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경찰의 말이 남았고 지영은 허탈한 몸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 앞에는 유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요? 지영은 대답 대신 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자. 아빠 곧 올 거야. 하지만 그 말은 지영 자신에게도 설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11월 19일 월요일, 날이 밝자마자 수색이 재개됐습니다. 경찰은 인력을 더 투입했고 수색견도 동원했습니다. 수색견은 주택가, 골목까지 냄새를 쫓아갔지만 강가에서 멈춰 섰습니다. 냄새가 거기서 끊겼기 때문이죠. 강 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보트가 천천히 수면을 가르고 지나갔고 잠수부가 차가운 물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경찰은 통화 기록을 따라 박서연을 조사실로 불러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을 쥐고 있었습니다. 우연 씨는 제 친구였어요. 인터넷에서 알게 됐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보셨습니까? 토요일 밤 11시쯤이요. 제 집에 왔다가 갔어요.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그냥 얘기하자고 해서요. 그 뒤로 연락은요? 없었어요. 경찰은 그녀의 집과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담배꽁초 몇 개를 제외하고 별다른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 담배는 정우현이 피우던 것과 같은 종류였지요. 그때 지영은 처음으로 남편의 다른 삶을 알게 됐습니다. 경찰에게서 조심스레 듣고도 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천천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분노보다 공포가 더 크게 밀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월 20일 화요일, 지영은 병원에 휴가를 내고 직접 거리로 나섰습니다. 남편 사진이 인쇄된 전단지를 손에 들고 말이지요. 실종자를 찾습니다. 정우현, 36세, 키 173cm, 체중 70kg. 마지막 목격 11월 18일 새벽, 검은 점퍼, 청바지 착용. 그녀는 전봇대와 버스 정류장, 가게 유리창 등에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지나는 사람들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들은 대부분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단지를 받지도 않고 지나갔습니다. 저녁 무렵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 토요일 밤에 담배 사간 것 같아요. 지영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몇 시쯤이었나요? 6시인가 7시쯤? 정확하진 않아요. 그 정보는 경찰에 전달됐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11월 21일 수요일. 딸 유진은 학교에 갔지만 하루 종일 말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내 아빠 어디 갔어? 라고 물어도 유진은 눈만 깜박이며 대답하지 않았지요. 엄마가 없는 오후, 유진은 TV 앞에 앉아 만화를 보고 있었지만 내용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만 기다리고 있었지요. 저녁, 지영이 돌아오자 유진은 가장 먼저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아빠 소식 있어? 지영은 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아빠 곧 올 거야. 그 말은 점점 공기 속으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11월 22일 목요일, 정우현의 휴대폰이 발견되었습니다. 박서연의 집에서 200m 떨어진 풀숲, 흙의 절반쯤 묻혀 있었지요. 배터리는 빠져 있었고 케이스엔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은 분석됐습니다. 마지막 통화는 박서연, 마지막 문자 상대는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임시 저장함에 전송되지 않은 문장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얘기 좀 하자. 나 너한테 할 말 있어. 누구에게 보내려던 말이었는지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흔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을 다시 훑고 야산을 뒤지고 CCTV를 다시 확인해도 정우현의 그림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실종된 한 남자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는 그저 시간이 흘러버린 게 아니라 하루하루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요. 12월이 되어도 소식은 없었습니다. 지영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딸을 키워야 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환자에게 약을 건네는 순간에도 머릿속에는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유진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밤마다 아버지 방에 들어가 옷장을 열어보곤 했습니다. 작업복, 점퍼, 셔츠 모두 그대로 걸려 있었지요. 유진은 옷소매를 붙잡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빠, 언제 와요?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졌습니다. 거리엔 노래가 흐르고 빛이 반짝였지만 정우현의 가족에게는 그저 텅 빈 하루들이 이어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식탁의 세 자리는 그대로였지만 그 중 한 자리는 차갑게 비어 있었습니다. 현관 신발장에 남편의 신발이 여전히 놓여 있었고 옷장 속 그의 옷들도 그대로였지요. 모든 것은 그대로인데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지영은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당신 어디 있는 거예요? 제발 살아만 있어줘요. 그러나 그 절실한 바람에도 아무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정우현의 흔적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지요. 2007년 11월 20일 정우현의 실종 소식이 처음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지역 신문 사회면 구석에 실린 작은 기사였습니다. 30대 남성 실종 가족 애타게 찾아. 짧은 제목과 함께 이름, 나이, 실종 시각, 옷차림이 적혀 있었고 가족이 제공한 증명사진이 실렸습니다. 정우현이 어색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지요. 같은 날 저녁 지역 케이블 방송에서도 단 몇 분의 리포트로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기자가 강둑을 걸으며 말했습니다. 정우현 씨는 지난 토요일 밤 이곳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습니다. 경찰은 주변을 수색 중이지만 아직 뚜렷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면에는 손전등을 들고 강가를 훑는 경찰관들의 모습이 잠시 비쳤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한지영은 카메라 앞에서 제발 남편 좀 찾아주세요. 어디 있는지라도 알고 싶어요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방송 이후
경찰서에는 몇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토요일 밤에 비슷한 사람 본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서 헤매는 남자를 봤어요. 경찰은 모두 확인했지만 시간이 맞지 않거나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11월 22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건 게시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종 사건 게시판에 누군가 신문 링크를 올리며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라고 쓰기 시작했죠. 초반에는 빨리 찾았으면 좋겠다. 가족분들 얼마나 힘들까. 따뜻한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흐르자 온도는 빠르게 달라졌습니다. 왜 가족한테 거짓말하고 나갔대요? 여자 만났다는 얘기 있던데요. 불륜 아닌가요? 그래서 집 나간 거 아니에요? 어디선가 박서연의 존재가 흘러나왔습니다. 경찰 조사 내용이 완전히 정리되기도 전이었죠. 그 정보는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여자 문제로 잠적한 거 맞는 듯. 아내 몰래 만난 거면 본인 책임이죠. 경찰 인력 낭비 아니냐. 익명의 공간은 잔인하리만큼 빠르게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11월 25일 포털 사이트 뉴스 댓글은 더 차가웠습니다. 불륜하다가 도망간 거 아님? 크크. 가족만 불쌍하지 그 남자는 답 없는 타입임. 세금으로 저런 사람 찾는다고 생각하면 어이가 없음. 사람들은 실종보다 왜 실종됐는가에 더 관심을 가졌고 그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블로그에 긴 글까지 올렸습니다. 정우현 실종 사건에 대한 나의 생각. 결국 이 사건의 본질은 한 남자의 무책임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사람을 동정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죠. 그 글에는 공감과 지지가 이어졌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책임은 본인에게 있지요. 진짜 실종자들만 피해보네요. 세상은 단순했습니다. 그리고 잔인했습니다. 한지영은 이런 글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애초에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변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온라인에 말이 좀 나와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지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남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가정을 버린 사람, 무책임한 남자, 잘못을 저지르고 잠적한 사람.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결론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공포가 더 컸습니다. 남편이 어디 있는지, 무슨 일을 겪었는지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현실 때문이죠. 11월 말 서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했고 언론의 모든 관심은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정우현 실종 사건은 더 이상 뉴스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에서도 글이 줄어들고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도 빠르게 지워졌습니다. 한 번 올라온 글은 아래로 밀렸고 새로운 사건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댓글도 멈췄습니다. 더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12월 초 한지영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연락했습니다. 남편 사건을 다뤄주실 수 있을까요? 담당 PD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제출된 사건이 많아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뒤 정중한 거절을 받았습니다. 방송할 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았죠. 지영은 다른 방송에도 연락했습니다. 실화극장, 추적 60분. 모두 같은 답이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12월 중순, 지역 신문 구석에 작은 후속 기사가 실렸습니다. 실종 한 달, 여전히 오리무중. 새로운 정보는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뿐이었지요. 그 기사를 읽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이미 완전히 잊혔습니다. 정우현의 이름을 검색하면 오래된 기사와 남겨진 몇 개의 글이 전부였습니다. 최근 언급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한지영은 직장에서도 동네에서도 고립되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힘내세요라고 말해주었지만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그들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지영을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동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관심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뒤에서 조용히 수군거렸습니다. 남편 결국 못 찾았대. 여자 때문에 나간 거라던데. 애도 있는데 참. 지영은 그 시선을 느끼고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트도 늦은 시간에 갔고 동네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딸 유진도 상황은 같았습니다. 처음엔 친구들이 내 아빠 찾았어? 라고 물었지만 매번 아니라는 대답을 들은 뒤 그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뒤에서 말했습니다. 유진이 아빠 도망갔대. 불륜했다던데. 우리 엄마가 그러던데. 그 집 아빠 이상하대.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2008년 새해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새해 인사를 나누고 계획을 세우고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정우현의 가족에게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고 아버지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한지영은 어느 날 남편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들은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점퍼를 꺼내 안으며 천천히 얼굴을 묻었습니다. 옷에 희미하게 남은 남편의 냄새가 그녀의 숨결 사이로 번져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어디 있어요?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지만 정우현의 실종은 조용히 잊혀져 갔습니다. 언론에서도 온라인에서도 사람들의 대화에서도 말이죠.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하지만 가족에게만큼은 정우현이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비어있는 자리, 저녁마다 울리지 않는 전화벨, 밤마다 들리지 않는 열쇠 소리가 그들을 찌르고 있었지요. 세상은 잊었지만 그들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관심은 사라졌지만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정우현은 느리게, 아주 느리게 사람들의 기억 바깥으로 밀려나고 있었지요. 2008년 8월 12일 장마가 끝나가던 무렵이었습니다. 전날 밤 시간당 7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고 남양주시 곳곳에 배수로가 막혀 있었습니다. 시는 새벽부터 긴급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오전 9시 정비 작업자 김성우 52는 늘 해오던 것처럼 배수로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20년 경력이 쌓인 베테랑답게 익숙한 동작으로 장화를 신고 장갑을 끼고 허리까지 차오른 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진흙과 쓰레기, 비닐과 나무 조각들이 뒤섞여 배수로 안은 지독한 냄새로 가득했지요. 오전 11시 무렵 그의 삽끝에 작은 저항이 느껴졌습니다. 진흙 속에서 천 같은 것이 걸린 느낌이었습니다. 김성호는 그것을 끌어올렸습니다. 작은 흰색 손수건이었습니다. 진흙에 덮여 색조차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물을 뿌리자 천의 원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손질된 듯한 손수건이었지요. 그는 버리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손수건 한쪽 모서리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자수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현. 김성호는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겨울 이 근처에서 실종된 남자.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정우현의 이름이었지요. 그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오후 1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형사들은 젖은 손수건을 비닐에 넣어 봉인했고 배수로 주변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다른 유품이 있을까 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수건 하나만이 그곳에 남아 있었지요. 오후 3시 경찰은 한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품으로 보이는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영은 일을 멈추고 곧장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뛰는 발걸음마다 심장이 더 빠르게 요동쳤습니다. 혹시 남편의 흔적일까요? 아니면 더 끔찍한 결론일까요?
조사실 책상 위엔 비닐 봉투에 담긴 손수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영은 그걸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남편 거 맞아요. 제가 직접 수놓아 준 거예요. 그녀는 입을 막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걸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형사는 천 한쪽의 갈색 얼룩을 가리켰습니다. 색이 변했지만 혈흔으로 보입니다. 남편분이 다친 적 있었습니까?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다친 적도 없어요. 손수건도 항상 깨끗하게 쓰던 사람이에요. 형사는 손수건을 국과수로 보냈습니다. 8월 14일 국과수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흔은 사람의 피였습니다. 하지만 DNA는 정우현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정우현은 A형, 손수건에 남은 혈액은 O형이었습니다. 누구의 피였을까요? 누가 그의 손수건을 썼던 것일까요? 8월 15일 오후 경찰은 박서연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사진으로 손수건을 보여주자 서연의 표정은 굳어갔습니다. 이거 맞아요. 우연 씨가 가지고 다니던 손수건이에요. 형사는 조심스럽지만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혈흔은 O형입니다. 귀하의 혈액형도 O형이지요? 서연은 침묵했습니다.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네. 형사의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11월 17일 밤, 두 분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없었어요. 그럼 왜 귀하의 혈흔이 정우현 씨의 손수건에 묻었습니까?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우현 씨가 집을 나가려고 할 때 제가 붙잡았어요. 그때 손이 문손잡이에 긁혔어요. 피가 조금 났는데 우현 씨가 그걸 닦아줬어요. 손수건으로요. 형사는 잠시 기록을 멈추었습니다. 왜 처음엔 말하지 않았습니까? 부끄러웠어요. 붙잡았다는 사실 자체가 제가 너무 초라해 보여서요. 그 말은 진실일까요? 혹은 감추고 싶은 또 다른 진실이 있을까요? 하지만 더 이상의 정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8월 16일 경찰은 손수건이 발견된 배수로를 다시 세밀하게 수색했습니다. 잠수부가 투입됐고 탐지견도 동원됐습니다. 배수로 전체를 훑었지만 역시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배수로 도면을 확인한 결과 그 물길은 박서연의 집 뒤편에서 시작해 강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래되고 관리가 소홀한 통로였고 곳곳이 무너져 있었지요. 정우현이 이곳을 지나간 것인지 누군가가 손수건을 이곳에 버린 것인지 아니면 비에 떠밀려 내려온 것인지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8월 18일 사건이 다시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9개월 만에 발견된 손수건. 정우현 씨는 어디에? 지역 신문 일면, 전형 뉴스 톱 리포트. 기자들이 배수로 앞에 서서 새로운 단서라며 보도했습니다. 취재진은 박서연의 집 앞에도 모여들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또 한 번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손수건만 나왔다고? 9개월 만에 이게 뭐냐? 피가 O형이면 여자 쪽인 거 아님? 싸움 난 거 아니야? 이거 은폐 같은데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 관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추측과 희로애락을 가볍게 소비할 뿐 누구도 사건의 무게를 느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지영은 기자들의 연락을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방송과의 인터뷰 한 번은 마지못해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이 어디 있는지라도 알고 싶어요. 그게 뭐든 알고 싶습니다. 그녀의 말은 이제 슬픔조차 건조해진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방송 이후에도 결정적인 제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함부로 떠올렸고 함부로 지워버렸습니다. 가벼운 호기심만 남겼습니다. 8월 말 경찰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손수건은 발견됐으나 실종 경위는 여전히 미확인입니다. 혈흔은 박서연 씨의 것이지만 범죄 혐의와의 직접 연관성은 아직 없습니다. 애매한 결론이었지요. 진실은 다가온 듯 멀어졌고 단서는 늘어난 듯 혼란만 더했습니다. 언론 보도는
그 후 며칠 만에 끊겼습니다. 온라인 게시글도 금세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또다시 다른 사건으로 옮겨갔습니다. 한지영은 손수건이 발견된 배수로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축축한 입구 앞에서 한참 동안 물 흐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둡고 좁은 그 통로에서 남편이 어떤 순간을 맞이했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여기 있었나요? 그 대답도 역시 들을 수 없었습니다. 손수건 하나, 작고 낡은 천 하나만이 남편의 마지막 흔적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진실을 향해 손을 뻗기엔 너무 희미하고 너무 조용한 조각이었지요.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쉽게 거치지 않는 어둠이었습니다. 2008년 9월 3일입니다. 손수건이 발견된 이후 경찰은 박서연을 세 번째로 소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실의 공기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형사들의 표정은 더 굳어 있었고 질문 하나하나가 더 깊고 더 날카롭게 파고들었지요. 조사실 한가운데 앉은 박서연의 손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사 이정훈 43은 서류를 넘기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박서연 씨, 진술이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처음엔 대화만 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조사에선 몸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에는 손수건에 피가 묻은 이유를 말했습니다. 매번 내용이 달라집니다. 정신이 너무 복잡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이정훈 형사는 사진 한 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흙탕물이 흐르던 배수로 입구 사진이었습니다. 여기서 손수건이 나왔습니다. 귀댁에서 200m 거리입니다. 정우현 씨는 그날 밤 이곳으로 향했습니다. 그 이유를 정말 모르십니까? 몰라요. 정말 모릅니까?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겁니까? 서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김민수 형사 38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박서연 씨, 저희가 원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날 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정우현 씨의 마지막 발자국을 찾고 싶은 것뿐입니다. 조사실은 고요했습니다. 서연은 한참 동안 고개를 떨군 채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형사들의 손이 멈춰 섰습니다. 그날 밤 우현 씨는 제 집에 2번 왔습니다. 2번이요? 네, 처음에는 제게 결혼했다고 말하러 왔어요. 그리고 그냥 나갔어요. 근데 10시쯤 제가 전화를 했어요. 다시 오라고요. 왜요? 서연은 눈을 감은 채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화가 났어요. 배신감도 들었고.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순간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녀는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우연 씨가 다시 왔어요. 제가 울면서 붙잡았어요. 가지 말라고, 제발 가지 말라고 했어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정우현 씨는 뭐라고 했습니까? 계속 미안하다고 했어요. 가족에게 가야 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조사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밤의 온도와 공기가 그녀의 말 속에서 그대로 스며 나왔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우연 씨 팔을 잡았어요. 세게 잡았어요. 우연 씨가 손을 떼려고 했는데 놓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연 씨가 저를 밀었어요. 순간 형사들의 시선이 곧게 고정되었습니다. 세게 민 겁니까? 아니요, 그냥 제 손을 떼어내려고 했던 것뿐이에요. 근데 제가 뒤로 넘어지면서 거실 탁자 모서리에 손이 부딪혔어요. 그때 손톱이 찢어졌어요. 그녀는 손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피가 났어요. 우연 씨가 깜짝 놀라서 손수건을 꺼내 제 손을 감싸줬어요. 계속 미안하다고. 그 장면이 아직도 눈앞에 있는 듯. 서연의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전 울면서 또 잡았어요. 가지 마요. 제발 가지 마요.
피 묻은 손으로요. 형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우현 씨는요?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그냥 울기만 했어요. 그 말은 조사실 공기조차 잠시 멈춰 세웠습니다. 서연은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연 씨가 말했어요. 서연 씨, 제발 보내주세요. 전 돌아가야 해요.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근데 제가 놓아줄 수 없었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 사람 없는 삶이 상상이 안 됐어요. 조사실엔 그녀의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10분이었는지 20분이었는지. 우연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래서 손을 놓았어요. 그리고요? 한참이 지나도 안 나왔어요. 그때 화장실 창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사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창문으로 나갔다는 겁니까? 네. 확실합니까?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었고 밖을 보니까 우연 씨가 골목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뒤쫓지 않았습니까? 못 쫓아갔어요. 2층이라 바로 내려갈 수도 없었고 그냥 창문에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뒤도 안 보고 걸어가는 모습을. 그 시간이 그녀가 본 정우현의 마지막 모습이었지요. 형사들은 세밀하게 물었습니다. 몇 시쯤이었습니까? 11시 반쯤. 아니면 조금 더 늦었을 거예요. 그 이후 연락은요? 없었어요. 제가 문자 보냈는데 읽지도 않았어요. 뭐라고 보냈습니까? 미안해요. 제가 너무했어요. 연락 주세요. 그렇게요. 형사들은 기록을 마치며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정우현 씨가 창문으로 나간 뒤 어느 방향으로 갔습니까? 강 쪽이요. 그쪽으로 내려갔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형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말할 수도 있었던 사실입니다. 왜 숨겼습니까?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제가 붙잡았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놓아줬다면 창문으로 도망갈 일도 없었을 텐데 저 때문인 것 같아서. 그 말은 스스로를 향한 고백이자 처음 꺼내놓는 감정의 무게였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형사들은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정황상 강 쪽으로 향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정신적으로 극도로 불안정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투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날 오후 강 주변에 대한 재수색이 결정되었지요. 그로부터 일주일 동안 잠수부와 수색견이 동원되었지만 결정적인 흔적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9월 12일 경찰은 한지영에게 박서연의 새 진술을 전달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창문을 넘어 어둠 속 골목을 혼자 걸어 내려갔다는 사실, 그 길이 강으로 이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그 순간 얼마나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을지 모른다는 사실. 지영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힘들어했나요? 경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영에게 딸 유진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찾았어? 지영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아직이야. 유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잠들지 못한 채 남편이 마지막으로 섰던 공간을 떠올렸습니다. 작은 화장실 창문, 그 아래 좁은 골목, 강으로 이어지는 어두운 길, 비가 스며든 새벽 공기. 그 길을 걸어가던 남편은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그 밤 정우현은 누구보다 힘들었고 누구보다 외로운 발걸음을 내딛었으며 그 외로움 속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지요. 2008년 10월입니다. 검찰은 박서연을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구조불이행과 증거인멸 미수였습니다. 정우현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직접적 증거는 없었고 사망이나 상해 혐의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의 사람을 방치했다는 점,
그리고 첫 조사에서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박서연은 변호사를 선임했고 첫 공판은 11월에 열렸습니다. 작은 법정이었습니다. 방청석에는 몇 명의 기자, 정우현의 가족, 그리고 박서연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서연은 검은 정장을 입고 섰습니다. 눈 밑은 짙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이미 지쳐있는 사람처럼 보였지요.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피고인은 2007년 11월 17일 밤 피해자 정우현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알면서도 경찰이나 가족에게 즉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초기 경찰 조사에서 사실을 축소 은폐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습니다. 변호인은 차분히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해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별의 순간 감정적으로 대응했을 뿐이며 피해자가 스스로 창문을 통해 나간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그가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믿었습니다. 재판은 3번의 공판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공판에서 박서연은 증인석에 섰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정우현 씨가 창문을 통해 도주한 직후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서연은 작고 흔들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집으로 갈 줄 알았어요. 제가 너무 울고 매달려서 그 사람이 화가 나서 그냥 간 줄 알았어요. 설마 실종될 줄은 몰랐어요. 가방을 발견했을 때도 신고하지 않았지요? 네. 왜였습니까? 그녀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았어요. 제가 붙잡아서, 제가 울어서 창문으로 나가게 한 게 제 잘못 같았어요. 그걸 말하면 제가 의심받을 것만 같았어요. 검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럼 한 사람의 생명보다 본인의 처지가 더 중요했다고 말하는 겁니까?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이지요. 이날 한지영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지영은 담담한 목소리로 남편의 평소 모습과 실종 이후 가족이 겪은 시간을 말했습니다. 검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어떤 감정이 있으십니까? 지영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미워해야 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도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법정은 오래 조용해졌습니다. 세 번째 공판, 최후 진술에서 박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붙잡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보내줬어야 했습니다. 제 외로움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끝으로 갈수록 흔들렸습니다. 가족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만약 그 밤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우연 씨를 꼭 보내드렸을 겁니다. 2009년 1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박서연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말했습니다. 피해자의 실종을 피고인의 직접적 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험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초기 진술에서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점은 분명한 잘못입니다. 피고인의 반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립니다. 방청석에서 한지영의 표정은 무표정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감정조차 달아 없어져 버린 사람처럼요.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판결이 나와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앞에서 박서연은 한지영을 향해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돌린 채 걸어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끝내 서로의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2009년 봄, 박서연은 집을 옮겼습니다. 그 빌라에서 더는 살 수 없었습니다. 창문을 바라볼 때마다 정우현의 뒷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방과 후 강사 일을 그만두고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조용한 야간 편의점에서 홀로 근무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새벽의 편의점은 대부분 적막했습니다. 그 시간에 서연은 혼자 카운터에 앉아 가끔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새벽이었지요. 한지영은 그 후에도 일을 계속했습니다. 생활을 유지해야 했고 딸을 키워야 했습니다. 아침마다 유진을 깨우고 학교에 보내고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환자들에게 친절했고 업무도 성실했습니다. 누구도 그녀가 실종자의 아내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퇴근 후엔 장을 보고 딸과 밥을 먹었습니다. 학교는 어땠어? 괜찮아요. 짧은 대화만 오갔습니다. 그 이상의 말은 둘 다 조심하는 듯 했지요. 밤이 되면 지영은 남편의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남편의 셔츠는 그날처럼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이젠 냄새도 거의 남지 않았지만 그녀는 가끔 그 옷을 꺼내 조용히 품에 안았습니다. 딸 유진은 점점 말이 줄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상담실에서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생각 많이 나지? 선생님의 질문에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지요. 상담 일지에는 이런 문장이 남았습니다. 정서적 위축 심화, 또래 관계의 어려움, 감정 표현 제한, 지속적 개입 필요. 하지만 유진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 시간은 세상에겐 흘렀고 사건은 잊혔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도 오래된 기사 몇 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라진 사람의 이름은 통계 속 숫자처럼 무표정하게 남았을 뿐이죠. 한지영은 때때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새로운 소식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그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이상 묻지 않게 되었습니다. 2012년 유진은 중학생이 됐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했고 성적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없었습니다. 혼자 먹고 혼자 앉고 혼자 귀가했습니다. 선생님이 한지영에게 말했습니다. 유진이가 많이 외로워 보입니다. 지영은 대답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녀 자신도 무너지지 않기 위해 겨우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2015년 유진은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키가 자라고 목소리가 차분해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깊고 어두웠습니다. 유진은 대학에 심리학과를 지망했습니다. 왜? 라고 물으면 그냥요라고 답했지만 지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남긴 빈자리를 어떻게든 설명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사건은 끝났습니다. 재판도 끝났습니다. 판결도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슬픔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지영은 여전히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완전히 마음속에서 놓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한 번도 완전히 그 빈자리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박서연은 여전히 후회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날 밤의 선택을 매일 떠올렸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 다른 자리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날의 무게를 지금도 짊어지고 있었지요. 시간은 흘렀지만 그들은 아직도 2007년 11월 18일 새벽 3시의 어둠 속에 멈춰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007년 11월 18일입니다. 그날 정우현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5년이 넘게 흘렀지만 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신도 없고 결정적인 흔적도 없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가족의 기다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지영은 지금도 남편의 옷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옷장은 그날 이후 단 한 벌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 때문일까요?
아니면 옷을 버리는 순간 정말 끝이라고 인정해야 하기 때문일까요? 그 감정만은 아직도 결론을 내릴 수 없지요. 딸 유진은 대학을 졸업해 심리 상담사가 되었습니다.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아버지를 잃은 자신의 상처를 다른 이들의 마음을 돌보는 방식으로 조금씩 치유하고 있는지 모르지요. 박서연은 조용히 아주 작은 그림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밤의 기억은 그녀를 끝까지 따라다니는 짐처럼 남아 있습니다.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 무게이지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사람은 정말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그리고 세상은 놀라울 만큼 빨리 그 사실을 잊습니다. 언론도, 사람들도, 이웃도 잠시 관심을 보이다가 더 자극적인 소식에 금세 시선을 돌립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그 사람은 여전히 현재형입니다. 식탁의 빈 자리, 명절마다 울리지 않는 전화, 생일날 켜지 못한 초, 그 공백은 시간이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씩 더 깊어질 뿐이죠. 기억은 그 공백을 붙잡는 마지막 끈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그 사람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동안, 이야기를 전하는 동안 그들은 계속 존재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 장면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당신은 이미 정우현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그의 가족을, 그가 남긴 깊은 상처를, 그 기억 자체가 가장 조용한 정의이지요. 세상이 잊어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온기일지도 모릅니다. 정우현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을 기억해 주세요. 기억이 사라지면 사람도 사라지지만 기억이 남아있는 한 그들은 우리 곁에 머무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잊혀져가는 이야기들의 작은 빛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남겨진 이들의 기다림과 상처는 여전히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 할 때 그들의 아픔은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르지요. 지금까지 실종의 흔적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사라진 이들의 발자국을 계속 함께 따라가 주세요.